그날 밤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어딘가에서 북을 치는 듯한 묘한 울림. 가슴이 쿵쿵 내려앉고 귀가 먹먹해질 무렵 저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붉은 빛을 봤습니다. 그건 그 집.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청주의 그 집 어느 방에서 났습니다. 며느리는 그 방을 절대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창고 정리 중이에요. 라며 얼버무리던 그 방. 하지만 그 안엔 분명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죽기를 바라는 기도가, 제 얼굴에 침을 뱉으며 저주하는 주문이 그 안에서 매일 밤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주문 속엔 제 이름뿐 아니라 제 아들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박복래, 정민수 둘 다 죽어버려라. 그 목소리는 분명히 제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왜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는지, 왜 손주가 갑자기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는지, 왜 아들이 최근 들어 자꾸 몸이 아프다고 하는지, 왜 제가 그 집에서도 눈치를 봐야 했는지.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하영이가 그런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5년 전 아들이 처음으로 하영이를 원주에 있는 저희 집으로 데려왔을 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는 한여름이었는데 하영이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조심스럽게 현관을 들어섰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하영입니다. 첫 인사부터가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지만 그건 긴장 때문이었지 거짓은 아니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의가 묻어 있었고 시부모라고 해서 과하게 들이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영이가 설거지를 도와주면서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되어야 한다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말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요즘 세상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아이가 있다니. 몇 달 동안 만나보면서 하영이는 정말 완벽했어요. 예의 바르고 정갈하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저희 가족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하영이 어때? 아들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애야 결혼은 저런 애랑 해야지. 그리고 정말로 하영이는 제가 바라던 며느리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하영이는 정말 착했어요. 예물 예단 같은 거 최대한 간소하게 하자고 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예단 같은 거 거창하게 안 해요.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았어요. 제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수만 잘해주면 돼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완벽함이 의도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문제는 아들의 형편이었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번듯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이곳저곳 알아봐도 정규직은 쉽지 않았고 계약직으로 이직을 반복하고 있었죠. 하영이는 청주시청에서 구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아서 둘이 합쳐봐야 월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청주에서 전세라도 얻으려면 보증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엄마,
전세금이 너무 비싸요. 어떻게 하죠? 아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갓 결혼한 부부가 집 걱정을 해야 한다니.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청주에 집이 하나 있잖아. 아, 엄마가 세 주던 그 집이요? 응, 거기서 살면 어떨까? 저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청주에 단독주택을 하나 샀어요. 멀지 않은 거리여서 관리하기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집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서 투자 목적도 있었죠. 그 집을 처음에는 젊은 부부에게 월세를 주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사를 가면서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엄마, 정말요? 하지만 세를 안 주면 엄마 수입이. 괜찮아. 우리 아들 신혼집인데 뭔 돈을 받니? 사실 그 집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 제게는 꽤 중요했어요. 매달 80만 원씩 들어오는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영이는 처음에 사양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어떻게 공짜로 살 수 있어요. 뭔 소리야, 가족인데 뭔 돈이야. 그래도 어머님께 너무 빚만 지는 것 같아서. 하영아, 신혼 때 고생하면 평생 고생해. 엄마 집에서 편안히 살면서 돈 모아라. 그 집은 제법 괜찮은 집이었어요. 30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에 마당도 있고 주차장도 있었죠.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충분히 넓고 좋은 집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때 하영이의 그 말을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 아이 눈에서 진짜 고마워하는 마음이 보였거든요. 고마워할 거 없어. 우린 가족이잖아. 그렇게 해서 아들 내외는 제가 내어준 청주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월세 수입은 없어졌지만 그 대신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좋았어요. 돈이야 나중에 벌 수 있지만 아들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그 집에서 1년 후 하영이는 임신을 했어요. 어머님, 아기가 생겼어요. 전화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어요. 임신 기간 내내 저는 하영이를 극진히 챙겼어요.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해서 가져다 줬고, 산부인과 검진에도 함께 따라갔어요. 출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영이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병원에 오시기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대신 산후조리까지 다 도왔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그때의 하영이는 정말로 고마워했어요. 진심으로 저를 어머니로 여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제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을 보면서 이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지겠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감사의 말들이, 그 모든 정성들이 언젠가 도구로 변할 거라는 걸. 손주가 태어나고 몇 년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청주에 놀러 갈 때마다 손주는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겼고, 하영이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줬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청주에 놀러 갔을 때 하영이가 예전처럼 반기지 않는다거나 대화할 때 시선을 잘 마주치지 않는다거나 하영아, 무슨 일 있니?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럴 때마다 하영이는 그렇게 얼버무렸어요. 저도 육아로 힘들겠구나 하고 넘어갔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일들이 자주 생겼어요. 제가 전화를 걸면 지금 바빠요라며 금방 끊는다거나, 제가 손주를 보러 가겠다고 하면 오늘은 애가 아픈데 다음에 오세요 라고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바쁘고 힘들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육아맘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상했어요. 제가 갈 때마다 집 안 분위기가 어색했고, 하영이는 저를 반기기보다는 신경 쓰이는 존재로 대하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일찍 가시는 게 어때요? 애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예전에는 저녁은 드시고 가세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은근히 빨리 가라는 뉘앙스였어요. 그리고 손주도 예전만큼 저에게 붙지 않았어요. 할머니 왔다. 이리 와서 안아줘. 응, 나 놀이하고 있어. 예전에는 제가 오면 달려와 안겼는데, 이제는 시큰둥했어요. 아이가 커서 그런가 싶기도 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아들의 태도였어요. 민수야, 하영이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뭐가 이상해요? 엄마가 너무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제 말에 귀 기울여 주던 아들이, 이제는 하영이 편만 들었어요. 엄마, 하영이도 나름대로 신경 쓸 게 많아요. 좀 이해해 주세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예민해졌나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작년 가을, 저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며칠째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더니,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피를 토했어요. 깜짝 놀라서 혼자 병원에 갔는데, 위궤양이 심하게 악화된 상태였어요.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겠어요. 그리고 퇴원 후에도 한동안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 말을 듣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입원하게 됐어. 뭐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데요? 아들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하영이도 함께 왔는데, 그때의 하영이는 예전에 다정한 며느리 같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왜 혼자 병원에 오셨어요? 저희한테 미리 말씀하시지. 입원 기간 동안 하영이는 정말 잘 챙겨줬어요. 죽도 끓여다 주고, 빨래도 해주고, 간병까지 도와줬어요. 하영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 당연한 거죠. 저희가 해야 할 일인걸요. 그때는 역시 우리 며느리야. 아플 때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하며 감동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퇴원 후였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 요양하세요.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의사도 혼자 있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네 집으로 가게 됐어요. 며느리가 챙겨준다니 거기서 요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어머님, 쓰시던 방 그대로 두었어요. 거기서 편히 쉬세요. 하지만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10년 넘게 그들이 살면서 집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어둡고 답답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냄새가 이상했어요. 집 안 곳곳에서 향 냄새가 났는데, 그게 좀 독한 냄새였어요. 하영아, 이 냄새가 뭐니? 아, 저 향 피우는 거 좋아해요. 몸에도 좋고 마음도 편안해진다고 해서요. 향이야 개인 취향이니까 뭐라 할 수는 없었지만, 냄새가 너무 강해서 머리가 아팠어요. 그리고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어딘가에서 쇳소리, 북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하영아, 밤에 무슨 소리가 나는데? 아, 저 요가 하거든요. 요가할 때 영상 음악 틀어놔서 그래요.
시끄러우면 볼륨 줄일게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요가 음악치고는 너무 이상한 소리였어요.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예민해졌나 보다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는 방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안방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창고로 쓰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에 새로 문이 달렸고 하영이는 그 방을 절대 열어보지 못하게 했어요. 어머님, 그 방은 들어가지 마세요. 왜? 뭐가 있는데? 제가 쓰는 작업방이에요.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위험해요. 작업방이라고? 하영이가 무슨 작업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공무원인데 집에서 무슨 작업을 할까요? 무슨 작업인데? 아,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제가 손재주 있잖아요. 애매하게 대답하면서 그 방 얘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렸어요. 그런데 밤에 나는 이상한 소리가 바로 그 방에서 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방 문틈으로 가끔 빨간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도대체 뭘 하는 거지? 호기심이 생겼지만 하영이가 그렇게 막으니 함부로 들여다볼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많아졌어요. 우선 제가 먹는 약이 이상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위장약을 먹어야 하는데 하영이가 항상 가져다 줬어요.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약을 먹고 나면 오히려 속이 더 쓰리고 머리가 아팠어요. 하영아, 이 약 먹으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요. 병원에서 준 약인데. 처음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그랬어요. 약을 먹을수록 몸이 더 안 좋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아들도 요즘 들어 자꾸 아프다고 했어요. 하영아, 머리가 너무 아픈데. 여보,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약 먹어봐. 아들에게도 하영이가 항상 약을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아들도 약을 먹고 나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며느리를 의심할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단서를 준 건 손주였어요. 어느 날 손주가 제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와서 문을 닫고 속삭였어요. 할머니, 왜? 우리 손주? 엄마가 이상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가 이상한데? 밤에 그 방에서 할머니 사진 보면서 무서운 말해요. 손주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말? 엄마가 무슨 말을 했는데? 할머니가 아프면 좋겠다고. 그리고 아빠도 무서워요. 할머니, 아이의 눈에서 진짜 두려움이 보였어요.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거짓말을 할 리도 없고, 무엇보다 그 떨리는 목소리는 진짜였어요. 지우야, 할머니한테만 말하는 거야.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알았지? 네. 할머니 없어지면 안 돼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손주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설마 정말 그럴까? 하영이가 나를 해치려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요? 하영이에게 뭘 잘못했다고? 집도 내어주고 아이 낳을 때부터 지금까지 온갖 도움을 다 줬는데. 그런데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오래 살아서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내가 가진 재산 때문에? 상상하기도 싫었지만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하영이가 제게 약을 가져올 때 평소 제가 먹던 약과 색깔이나 모양이 같은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미묘하게 달랐어요. 어느 날은 일부러 약을 먹는 척하고 휴지에 뱉어서 확인해 봤어요. 분명히 병원에서 받은 약과는 다른 약이었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며칠 동안 그 가짜 약을 안 먹고 지내봤더니 오히려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속도 덜 쓰리고 머리도 덜 아팠어요.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하영이가 정말로 제게 이상한 약을 먹이고 있다는 걸. 그럼 아들은? 아들에게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주의 깊게 봤더니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영이가 주는 두통약을 먹고 나면 더 아파했어요. 미쳤네, 정말 미쳤어.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어요. 아들에게 하영이가 우리를 독살하려 한다고 말하면 저를 정신이상자 취급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동안 기회를 엿보다가 드디어 그 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녹음할 수 있었어요. 밤 11시쯤 하영이가 그 방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 그 방 문 앞까지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붉은 빛이 새어 나오고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하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복래 정민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 집의 주인은 저여야 해요. 방해되는 건 다 사라져야 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며느리가 저와 아들을 죽여달라고 빌고 있는 거였어요. 녹음기를 켜놨지만 손이 너무 떨렸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 늙은 년은 왜 이렇게 오래 살아있는 거죠? 아들놈도 요즘 의심하는 것 같은데 빨리 죽게 해주세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하영이가 시장에 간 사이에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그 방을 확인해 보자고. 손주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집에 없었고 아들은 회사에 있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그 방 문 손잡이를 잡아봤는데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어요. 설마 제가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나 봐요.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쪽 벽에는 붉은 천으로 덮인 제단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위에 촛불들이 켜져 있고 이상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는 저와 아들의 사진이 꽂힌 인형들이 있었어요. 그 인형들은 온몸에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벽에 붙어 있는 종이들이었어요. 붉은 글씨로 쓰여진 글들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는데 박복래 급사, 정민수 사망,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날짜까지 적혀 있었어요. 제 죽음 예정일과 아들의 죽음 예정일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도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증거를 남겨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영이가 돌아왔다. 저는 급하게 사진 몇 장을 더 찍고 방을 나왔어요. 겨우 제 방으로 돌아가서 문을 닫는 순간 하영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하영이는 정말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를 죽이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그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제 죽음 예정일은 2주 후, 아들은 한 달 후였어요. 이 미친 여자가 정말로. 하지만 이제 증거는 충분했어요. 녹음 파일과 사진들. 이것만 있으면 누구라도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날 저녁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갑자기 모든 걸 털어놓으면 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었거든요.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과 어머니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요. 민수야,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엄마 뭔데요? 요즘 내가 자주 아프잖아. 혹시 평소랑 다른 약 먹은 적 없니?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다른 약이요? 하영이가 주는 두통약 말고는 없는데. 왜요? 그 약 먹고 나서 어떤 기분이야? 생각해보니 더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엄마 왜 그러세요?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수야, 이걸 좀 들어봐.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하영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박복래 정민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하영이가 그 방에서 매일 밤 하는 일이야. 설마 이게 하영이 목소리예요? 그리고 이것도 봐. 이어서 제가 몰래 찍어온 사진들도 보여줬어요. 저희 사진이 꽂힌 인형들, 죽음 예정일이 적힌 종이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 방으로 향했어요. 잠깐, 민수야. 하지만 아들은 이미 그 방 문을 열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뭐야? 이게 다 뭐야? 그때 마침 하영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여보,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하영이가 아들이 그 방에 있는 걸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그건. 내 사진이 왜 여기 있어? 엄마 사진도? 이 바늘들은 뭐고? 아들이 인형을 들고 소리를 지르자 하영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나 봐요. 하영이는 처음에는 발뺌을 시도했어요. 여보, 그건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한 거야. 요즘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이게 스트레스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를 죽여달라 빌었다고? 아들이 녹음 파일을 틀어주자 하영이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그래, 맞아.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10년 넘게 이 집에서 저 늙은 년 눈치 보며 살아야 했는데. 뭐라고? 지금 그게 어머니께 할 소리야? 어머니? 웃기지 마. 이 집도 내 거여야 하고 저 늙은 년 재산도 내 거여야 해. 저 늙은 년은 왜 이렇게 오래 살아서 내 인생을 방해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여자가 처음부터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를. 하영아, 너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니? 하영이가 저를 보더니 비웃었어요. 처음에는 아니었어. 정말로.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이 너무 오래 사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언제까지 눈치 보며 살아야 해? 그래서 우리를 독살하려 했구나. 독살? 그런 거창한 게 아니야. 조금씩 몸이 안 좋아지게 하려던 거야. 자연스럽게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아들이 경악했어요. 하영아,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하지만 하영이는 오히려 더 흥분했어요. 미쳤다고? 내가 미쳤다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요즘 나를 의심하는 눈치더라? 차라리 둘 다 없어지는 게 나아. 그럼 이 모든 게 내 거가 되잖아. 그제서야 저는 알았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10년 넘게 가면을 쓰고 저희를 속여온 진짜 괴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아들까지 제거할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저만 없애면 될 줄 알았는데 아들도 방해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걸 해결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아들은 즉시 이혼을 요구했지만 하영이는 끝까지 버텼어요. 증거가 뭐 있다고 생각해? 이런 걸로 법원이 믿을 것 같아? 그냥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거야. 하영이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녹음 파일이나 사진만으로는 실제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아이도 있잖아. 우리 지우 어떻게 할 거야? 손주를 방패막이로 삼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이 여자가 정말로 끝까지 갈 생각이라는 걸 알았어요. 며칠 동안 집안은 전쟁터 같았어요. 아들은 며느리와 각방을 쓰고 며느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어요. 나도 힘들었어. 10년 넘게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건데?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하영이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힘들면 말을 해야지. 죽이려고 해? 너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그런 와중에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나 병원에 가야겠어. 그런데 며느리 반응이 이상했어요. 아, 그래? 좀 더 지켜보자. 체한 것 같은데. 아들이 그렇게 아파하는데도 병원에 가질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환자가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응급실에서 아들은 급성 약물 중독 진단을 받았어요. 평소에 드시는 약이 있으신가요? 혈액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한데. 그때 저는 며칠 전 확인했던 가짜 약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주는 약이 평소 먹던 것과 달랐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약물 중독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들이 놀라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이후로 상황은 복잡해졌어요. 아들은 하영이와 분리되기를 원했지만 법적인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우선 저는 며느리를 고소했어요. 독살 시도, 정신적 학대 등으로요. 하지만 변호사가 말하길 증거가 완벽하지 않다고 했어요. 녹음 파일과 사진은 있지만 실제로 어떤 약물을 사용했는지, 정말로 해를 끼치려는 의도였는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병원에서 나온 약물 검사 결과가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증언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몇 주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하영이는 끝까지 발뺌했고 오히려 저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모함하고 있다고 할 거예요. 정신이 이상해서 헛것을 본다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실제로 제 혈액에서 이상한 물질이 검출됐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손주의 증언도 도움이 됐어요. 아이가 본 것들, 들은 것들을 조심스럽게 진술해줬어요. 무엇보다 그 방에서 발견된 약물들이 결정적이었어요. 하영이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수면제와 각종 약물들이 발견됐거든요. 결국 3개월 후 하영이는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실제로 해를 끼치려던 건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냥 조금씩 몸이 안 좋아지게 해서 자연스럽게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를 알 수 있었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며느리는 결혼 3년 후부터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언제쯤 자연사할 것 같은지 계산도 했더라고요. 그러나 생각보다 오래 사니까 직접 나서기로 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랑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했어요. 결국 법원에서는 하영이에게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어요. 실제 피해가 크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였죠. 많은 분들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혼은 성사됐고 아이의 양육권은 아들이 갖게 됐어요. 무엇보다 진실이 밝혀졌다는 게 중요했어요. 하영이가 집을 떠난 후 저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들은 처음 몇 달 동안 정말 힘들어했어요. 엄마, 내가 정말 바보였어요. 10년 넘게 그런 여자와 살았다니. 민수야, 사람은 누구나 속을 수 있어. 중요한 건 이제 알았다는 거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영이 편만 들고 엄마 말씀은 듣지도 않고. 저는 아들을 이해하고 있어요. 하영이가 얼마나 교묘하게 저희 사이를 이간질했는지 이제 알겠거든요. 민수야, 그 애가 정말 똑똑한 애였어. 10년 넘게 완벽하게 연기했으니까. 손주도 이제 많이 밝아졌어요. 할머니, 이제 무섭지 않아요. 엄마가 없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했을까 생각하니까요. 지우야, 이제 할머니가 지켜줄게. 지금 저는 다시 원주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과 손주는 청주 집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는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엄마, 주말에 지우랑 놀러 갈게요. 그래, 언제든 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하영이는 큰 처벌을 받지 않았고 아직도 어딘가에서 살고 있어요. 아들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손주도 가끔 악몽을 꿔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아들도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오늘 박봉래 어르신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세월의 온기를 응원해 주세요.